네, 안녕하십니까. 계면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 신경과 조영훈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모두 어려운 환경에 생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건강한 수면이 우리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수면의 양, 그렇게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모두 다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 이야기,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잤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수면 시간과 더불어서 수면의 질, 언제 잤는지, 수면의 주기와 자는 동안의 수면의 구조가 어떠한지 이 모든 면이 고려되었을 때 우리 건강한 수면, 숙면이 되겠죠. 웰 슬리핑이 되겠고 이 웰 슬리핑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면 주기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저녁에 대해서 어두워지면은 신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졸리게 되겠죠. 졸리게 되면은 자게 되면은 장 운동이 억제가 되고 또 자는 동안은 소변이 생성이 또 적어져서 또 새벽에 되면은 체온이 또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밤에 수면을 취하게 되다가 해가 뜨면은 우리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다시 신체 대사가 살아나게 돼서 각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장 운동이 시작하게 되고 각성이 높아지고 또 집중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 상태가 각성이 변화가 되어서 낮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저녁이 되게 되면은 다시 또 졸리게 되는 이런 각성 수면 주기가 매일 반복이 되는데 수면의 질은 이런 수면이 어두울 때 자야 되는 이런 주기가 규칙적으로 될 때 건강한 수면이 되겠습니다. 이 주기가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 동안에 근무하지 않고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야간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어서 수면 각성 주기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면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숙면을 보면은 우리 자는 동안에 일정한 수면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잠들게 되면은 얕은 잠에서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이런 사이클이 야간에 약 4회에서 5회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잠이 들고 초기에는 깊은 수면이 많아지게 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꿈꾸는 잠인데 꿈꾸는 잠은 새벽에 많아지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꿈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면 구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수면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은 불면증 환자의 수면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도 잠이 들지 않고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게 되고 깊은 수면이 되지 않고 또 얕은 수면으로 있다가 또 깨게 되고 또 꿈꾸는 잠도 새벽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면 밤새도록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면 구조가 좋지 못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잠이 들다가 깨다가 이렇게 잠이 자꾸 분절이 생기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수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신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지 큰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쉽게 생기고 또 다른 질환, 만성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잠을 잘 못하면은 노화가 촉진됩니다. 우리
그 전날 못 자면은 우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보이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살펴보면 이 통계 자료는 우리 한국인의 사망률의 빈도순인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암이 1위가 되겠고 그 외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 뭐 여러 가지 질환인데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다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을 너무 많은 경우에서 이런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어서 숙면이 건강에 더욱더 밀접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속도로나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졸음운전 경고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코 고른 분들이 졸음운전이 많은데 그런 교통사고 유병률을 조사해 보니까 코를 골지 않는 분보다 코를 고른 분들이 약 한 4-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 위험에서는 수면장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수면 검사를 하고 트럭 운전, 상업적인 운전 라이센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까지 규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졸음운전은 더 위험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암 환자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110만 명 정도의 암 환자분들을 수면 시간과 우리 사망 위험도 장수하는 그 수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면 시간이 너무 작은 경우에 혹은 수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도 이 사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여기서 보시면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취하는 수면에 비해서 잠을 너무 적게 주무시는 분과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에서는 오히려 사망 위험도도 더 높아서 우리 암 환자분들에서도 수면이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하루에 6시간 이하 혹은 8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은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한 분에 비해서 혈관에 대한 경화증, 동맥경화증 위험이 약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적게 자도 혹은 너무 많이 자도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기사는 재밌는 기사인데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증가한다. 잠이 보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아주 개운하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찌푸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자는 동안에 우리가 기능 중에 하나가 낮에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 중에 하나가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자는 동안에 우리 혈관 옆으로 빠져나와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물질이 뇌에서 쌓이게 되어서 이 쌓인 물질이 뇌의 퇴화를 촉진시켜서 그 치매,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의 그런 원인을 조사할 때 수면이 꼭 필요한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높아진다는 그런 자료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 것을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 수면 장애는 굉장히 흔하죠. 우리 불안해서 혹은 걱정이 많아서 긴장이 높아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산모분들은 몸이 이렇게 불어나서 그 기도에도
이렇게 좀 체중이 증가하고 부종이랄까 붓기가 있어 호흡이 좁아지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이 빈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을 동반한 산모는 여기 보시면은 미수가 위험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이렇게 미수가나 조산의 출산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저희 동산병원 수면센터에서는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산모 건강을 위해서 같이 조사하고 한번 그 위험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 태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렇게 앞에 살펴봤듯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식할 수 있는데 잘 자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 있고 건강하면 의욕적이다. 그래서 웰빙은 그 바탕에 웰 슬리핑 숙면이 기초가 되어야 웰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잘 자는 중에서 시간은 우리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권장 수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대구 지역 학생들이 수면과 학업 성적과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700명 고등학생들 수면 시간하고 학업 성적과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수면 시간이 약 한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인접 국가들보다 훨씬 적게 자고 있고 약 한 25%, 7%에서는 잠 잘 못 자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고 학업 성적과 수면의 질은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면을 질이 더 좋은 게로 나와 있었고 방과 후에 그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그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업 성적과 수면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외국에서는 우리 그 영교시 수업이랄까 일찍 학교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충분히 아침에 잠을 자고 학교에 오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집중을 높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수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수면 척도가 있습니다. 수면 척도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우리가 객관하게 보기 위해서 석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서 얼마나 졸려운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수면의 질은 어떠한지, 수면 중에 무호흡이 있는지,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들이 있겠고, 그다음 활동량 측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손목 밴드 같은 거 그죠. 요즘 스마트폰도 기능이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측정하고 착용하고 생활하면은 언제쯤 잠자리에 들었고 언제쯤 깨어났고 일주일 동안에 자기의 수면과 각성의 패턴을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그림에 나왔듯이 수면 다운 검사로서 자는 동안에 뇌파라든지 안구 운동, 건전도, 공기의 흐름, 호흡 운동, 산소 포화도 이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측정을 통해서 수면의 단계를 알 수 있고 수면의 구조, 수면의 질 등을 평가하고 이와 동시에 수면 중에 동반되어 있는 다른 장애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수면 다운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수면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 다운 검사실은 이 그림에 지금 그 성서로 옮겼죠. 그죠? 보시면은 약 중간쯤 되는 11층에 자리 잡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수면의 그런 질환을 정확하게 검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수면 장애는 불면증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또 잠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수면 과다증
있습니다. 수면 과다증은 앞서 말씀드린 심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외에 기면증, 자꾸 졸립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고, 또는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 갈거나 자다가 자꾸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혹은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꿈을 행동을 하는 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겠고, 또 다른 질환과 관련된 수면 장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 위궤양 있는 분들은 새벽에 자꾸 속이 쓰려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이 좋지 않아서 수면 중에 자꾸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경험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통증, 아픈 경우에도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수면 장애는 단순하게 뭐 그 자체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서 동반되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수면 장애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심한 코골이, 우리 심한 코골이가 생기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 코를 골고 부인은 이렇게 시끄러워서 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이 중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말씀드리는데, 수면 중에 10초 이상 상기도의 부분적 혹은 완전 폐쇄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다가 이렇게 호흡을 멈추는 게 10초 이상 있는 게 1시간에 5회 이상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인의 약 한 20%에서 30%까지 코골이가 많죠, 그죠? 특히 남성분들, 중년 남성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년 남성은 어느 정도 코를 다 골고, 특히 술이나 음주를 했을 때 피곤할 때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상기도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 원활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 심한 코골이 환자분들은 이 공기가 뒤로 넘어가지 못해서 자꾸 막혀서 이렇게 그렁그렁 거리다든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증상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코골이 환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잤는데 낮에 계속 피곤하다. 운전 중에도 자꾸 졸음운전이 많고, 낮에 졸려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공부나 일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졸립죠, 그죠? 부부 생활도 잘 안 되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른해지고, 뭔가 피곤하다, 뭐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편도가 이렇게 목 안에 많이 비대해서 답답하게 막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해보면 보통 목젖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혀가 조금 더 크고 비호해져서 목젖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구강 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특히 또 언제 위험하냐면은 우리 마취할 때, 병원에서 수술할 때 우리가 갑자기 마취를 해서 잘게 될 때 이게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아니더라도 우리 내시경이나 이런 수면 마취,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잘 생기게 되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서 철저하게 사전에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경우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 상기도를 뭐 다 하진 않지만 MRI로 찍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상인 왼쪽에서 보시면은 정상인은 이렇게 길이 상당히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상당히 좁게 상대적으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특징적인 게, 우리 수면 무호흡 코골이 환자분들이 자꾸 코골이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코골이 수술은 위에 목젖만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인데, 실제적으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상기도는 목젖뿐만 아니라 혀, 그리고 목, 후두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좁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목젖만 절개해주는 수술로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환자분들 수술하실 때는 결정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자세히 검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있으면 코 골고 옆에 같이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괴로운 소음의 영향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산소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하게 돼서 우리 돌연사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산소증이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조혈세포, 피가 좀 뻑뻑해지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가 증가되게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자다가 이렇게 수면 분절이 생겨서 뇌 기능이 저하돼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그리고 무기력해서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수면 분절로 인해서 졸음이 자꾸 낮에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수면 분절이 되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혈당 조절 기능도 떨어져서 당뇨의 위험도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환이어서 꼭 검사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면 구조를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여기 보시면은 처음 수면 다운 검사 정상 구조하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잠이 들면은 들기는 잘 드는데 얕은 잠밖에 없죠. 깊은 잠이 하나도 없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산소 포화도하는 그림 보시면은 보통 산소 포화도가 우리 95% 이상 100%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70%, 어떤 부위는 한 50%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밤새도록 산소가 떨어지는 저산소증 상태에 있고, 잠은 깊은 잠을 없이 얕은 잠만 밤새도록 이렇게 7시간, 8시간 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잠은 8시간 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체적으로는 회복되는 깊은 수면이 없게 되고, 산소가 60%, 70% 떨어져서 저산소증이 되겠어. 우리 잠의 구조도 나빠지게 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신체의 장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코를 골게 되면은 진동이 계속 생기면은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야간 수면 구조를 보이게 되면 이런 환자분들은 젊었을 때 체중이 붓고 당뇨라든지 혈압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병원에 오면 이제 치료를 권장할 때 첫 번째는 체중 감량 많이 이야기합니다. 되게 뚱뚱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술을 드시지 마. 왜냐하면 대부분 술을 드시면은 이렇게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많아지니까 검주를 하고, 또 이렇게 중력으로 혀가 눌려서 기도가 막히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좀 압력이라든지 그런 길이 덜 눌리기 때문에 모로 누워서 주무시도록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바로 눕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요법으로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렇게 옆으로서 누워서 주무시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게, 뚱뚱한 분이 수면 무호흡을 많이 유발하지만 수면 무호흡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또 거꾸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치료 없이 체중만 다이어트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골이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목젖만 잘라주는 수술인데 그 자체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우리 틀니 같은 거를 이빨에 끼고 주무시면은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혀 뒤에 공간을 좀 확보해줘서 무호흡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서너 시간 혹은 4-5시간 동안 틀니를 이렇게 해서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면은 이 턱 관절이 무리가 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적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나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술 CPA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치료 방법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첫 번째 대표적인 치료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비강내 양압술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분들은 수면 무호흡 때문에 그렇게 혓바닥이 혹은 후두부, 목젖이 이렇게 중력으로 쳐져서 기도가 막혀 있을 때 호흡을 잘 못하지만, 비강내 양압술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바람을,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뒤에 기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기도를 열어줌으로써 무호흡을 치료해주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방법인데, 저렇게 해줌으로써 수면 무호흡뿐만 아니라 코골이도 같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비강내 양압술은 수면 무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의 수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밤새도록 깊은 잠이 없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또 계속 수면 분절이 생기는 이런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양압기, 비강내 양압기를 착용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다가 양압기를 착용하는 순간부터 평평하게 95% 이상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는 깊은 잠도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호흡증 환자분들, 이런 잠을 주무시다가 이런 양압기를 착용 후에 잠을 주무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상쾌하게 신체적인 건강을 경험하셔서 환자분들이 너무 만족하십니다. 다만 양압기 하는 자체가 코에 마스크를 끼고 주무셔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낮에 안경을 끼고 있어도 불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스크도 처음 착용할 때는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외부의 접착이랄 할까, 그런 거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계속 적응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노력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면 다운 검사와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술 이게 모두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두 다 검사와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이렇게 또 누구나 이렇게 의심될 때는 수면센터를 방문하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또 다른 주제로 수면 무호흡 말고 또 흔히 수면센터에서 볼 수 있는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 대부분 종아리 부위를 이야기하시는데, 불편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첫 번째 특징이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충동과 더불어 다리가 뭔가 불편한데, 이 불편함은 아픈 건 아니고 지글지글하다, 시리다, 저리다, 따끔하다, 어떨 때는 이렇게 쏟아 거품이 버글버글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호소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그래서 움직이면은 좀 나아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나빠지는데, 이게 하루 중에 낮보다 밤에 심해서 잠자려고 누우면은 다리가 스물스물 불편해져서 잠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도 제가 2007년, 2006년에 처음 제가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환자분들이 보면 이게 이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형외과 가서 허리 디스크 아닌지, 혹은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말초신경이 아닌지, 그래서 엉뚱한 곳에 진단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지 불안정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인식하고 수면센터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우리나라 환자의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처음 연구가 되었습니다. 한 5천 명 대상으로 직접 하지 불안정원 정상에 대해서 유병률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약 한 7.5% 정도가 이런 정상을 경험했다고 나오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분들이 다 치료받으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아니고 이쪽에서 한 3% 정도가 이 잠을 방해하고 심각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드물지 않은 많은 이런 환자분들이 하지 불안정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정은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고 밤에 악화돼서 수면을 방해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개 또 동반되는 게 자는 동안에 주기성 하지 운동장애, 그러니까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고, 혹은 밤에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니까 낮 동안도 막 피곤하겠죠. 주간 기능도 떨어지고, 또 이런 분들이 막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니까 우울해지고 막 예민해지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환자들보다. 그리고 다리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감각 이상 호소해서, 그래서 하나의 질환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질환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대부분 초기에는 비약물적인 치료로 족욕이라든지 다리 마사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술을 먹으면 또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요인을 피하는 치료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약물 치료로서 병원에 오면은 도파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불안 증후군은 한번 시작하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질환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매일 약을 먹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철분 주사요법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철분 결핍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먹는 철분제도 있지만 먹는 철분제는 드시고 난 뒤에 위장장애라든지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주사 철분요법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을 치료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약 한 30주 동안에 환자의 약 50%에서 약 70% 정도가 약물을 끊고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철분 주사요법을 통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치료하면은 약물을 끊고 또 치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전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개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자는데 병원에 오실 때는 잠을 못 잔다만 이야기하시고 다리 불편한 건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잠을 못 자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다시 물어보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잠을 못 주무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다리가 스물스물거렸는데 그거는 원래 있어서 그 다리 잠 못 자는 거하고는 별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 잠을 못 자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냥 수면제 복용할 게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수면장애 중에 중요한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을 행동으로 하는 렘 수면 행동장애 질환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대개 그 중년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면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꿈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고, 보통 나쁜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 손으로 허공을 휘젓다가 이렇게 같이 주무시는 분을 때리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발길질하고 해서 이렇게 차버리 가서 다칠 위험도 있고 침대에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잠꼬대하고는 좀 다르고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드물지 않아서 중요한 질환인데, 특히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한 반 정도에서 혹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한 7, 80%에서 퇴행성 뇌질환, 치매라든지 파킨슨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치매나 파킨슨 환자들이 그런 기억 장애나 운동 장애를 보이기 전에 수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장애를 먼저 인식하고 치료해 줌으로써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을 진행을 예방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 되겠는데, 기전을 보면은 우리 렘 수면, 아까 그 수면 구조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렘 수면은 우리가 수면 중에서 꿈을 꾸는 수면으로 다양한 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꾸는 시기에 동시에 운동신경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신경 억제 기능이 퇴화되어서 소실되어서 꿈의 내용이 동작으로 옮겨져서 나타날 때 렘수면 행동장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잠꼬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이렇게 수면센터에 오셔서 적절하게 치료 검사를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런 파킨슨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하면 대표적으로 흔히 이야기 드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낮 동안도 상당히 피곤하고 깨어있기 힘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면증이 흔하지만 치료하기가 힘든 게 너무 쉽게 이렇게 불면증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에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면제에 의존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은 수면센터에 오면 선생님 우리 잠만 한번 푹 잤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이 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잠을 못 자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과 질이 중요하다. 수면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수면의 주기가 문제인지 수면의 양의 문제인지를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을 못 잔다 하면은 그냥 수면제를 막 쉽게 처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더 치료가 힘들고 나중에 만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이 불면증이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게 치료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잘 못 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다가 너무 자주 깨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잤는데 깨어나지 않고 피곤하고 뭔가 좀 몸이 무겁고,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은 먼저 이렇게 불면증이 수면의 어떤 포인트가 문제인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의 양이 문제인지, 수면의 구조가 문제인지, 수면의 주기가 문제인지, 그죠? 흔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하면은 대개 보면은 요즘 그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는 줄 아는데 학생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있다가 한 뭐 12시 훨씬 넘어서 1시, 2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런 경우에서는 잠자는 시간이 늦게 되고 늦게 깨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불면증보다는 수면 주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아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 이야기 됐는데, 그런 분들은 밤에 일을 하게 되고 낮에 잠을 자야 되니까 주기가 맞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에서도 일반 불면증하고 똑같이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면증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불면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체크해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치료에 임하는 게 중요한데, 치료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수면 위생입니다.
좋은 잠자리 환경, 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있지만 이제 얼마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에 전 가족이 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주무시고 한쪽에서는 TV 보고 어떤 경우에서는 또 불을 켜놓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안 좋은 게 이 TV라든지 실내 환경의 조명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저녁에 10시에서 한 11시, 12시까지 보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TV 조명이 너무 밝은데 그 밝은 조명에 있다가 갑자기 불 끄고 딱 잠자리 든다고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생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잠자리에 못 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그 빨리 자야 된다 하는 강박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볼 때마다 더 각성이 생겨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데 하여튼 이 잠에 대한 그런 인지를 바꿔주는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겠고 우리 광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빛은 낮에 깨어 있으라고 있는 거고 밤에는 어둠이 잠에 중요한데 우리가 낮 동안에 우리 햇볕을 잘 못 보면은 특히 노인분들이라든지 기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낮 동안에 빛을 못 보면은 밤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광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깊이를 높게 해주고 우리가 기분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법이 있고 뉴로 피드백이라서 자는 동안의 뇌파의 변화를 비슷하게 훈련시키는 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약물 치료는 5번째 적었지만 짧은 기간에 선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게 불면증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면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을 못 자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려고 자꾸 용 쓰다 보면은 30분, 1시간, 뭐 이렇게 2시간 못 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을 더 못 자게 되니까 수면 시간과 침대에 있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고 수면 위생뿐만 아니라 이완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잠을 안 오면은 뭐 옛날에 뭐 양 숫자도 세어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책 보면은 잠이 잘 온다 걔가 어떤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어플로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본인에 맞게 잘 조합해서 행동, 그죠? 인지를 바꿔서 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이 안타깝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불면증 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가 약 없이 잘 잘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직접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 광치료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햇볕을 아니죠. 이게 빛을 집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노출해 주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밤에 수면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낮 동안에 줘야 되겠죠. 그죠? 또 광치료의 특징은 빛을 쬐어 주면은 수면 주기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려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광치료가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우리 어떤 기계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훈련을 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마치기 전에 숙면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낮 동안에 햇볕에 노출하는 게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고 깨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10시쯤 잠자리에 들어가신 분은 매일 10시쯤 잠자리에 들어가시 중요하겠고 어떤 날은 10시 어떤 날은 12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은 숙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땀이 날 정도로 심박이 빨라질 정도의 운동이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잠자리 환경 중요하겠죠.
조용해야 되겠고 어두워야 되겠고 적당한 환기와 온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술, 담배를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우유라든지 견과류, 상추 이런 음식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겠고, 침대에서는 잠만 하는 게 이제 자꾸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침대에서 누워서 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숙면에 나쁜 그런 행동이 되겠고, 그리고 낮잠은 되게 밤잠을 방해되지 않으면은 자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주무셔서 밤잠을 방해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낮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으면은 자꾸 자려고 용쓰지 마시고 일어났다가 피곤해지고 뭐 나른해지고 잠이 오면은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겠고, 누워 있는 시간, 침대에 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에서는 우리 수면센터,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웰빙, 건강 많이 염려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숙면입니다.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노화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숙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은 훨씬 더 도움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은 건강도 유지되고 질병도 예방하게 돼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